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28강까지 지구과학 1에 대한 개념 강의를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해서 총 2강에 걸쳐서는 지구과학 1에서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자료 해석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로 위성 영상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천리안 위성 EA호 자료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 천리안 위성은 한국 최초의 기상관측, 해양관측, 통신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정지 궤도 복합 위성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상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날씨 어플 등에서 봤던 한반도 주변의 위성 영상들 이런 것들이 다 천리안 위성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요. 천리안 2A호와 2B호예요. 2A호는 2018년 발사됐고요. 2B호는 2020년 발사가 됐는데 이전보다 훨씬 성능이 향상이 됐고요. 다양한 체절로 관측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이제 왼쪽이 RGB 천연색이고 오른쪽이 적외선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보는 기상청 홈페이지나 뭐 어플에서 볼 수 있는 자료예요. 근데 이제 워낙 다양한 파장으로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위성 자료를 해석을 한다고 할 때 그 자료를 다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GB 천연색은 가시광선이고요. 오른쪽이 적외선 자료입니다. 그래서 두 사진으로만 우리가 보통 위성 영상 자료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위성 영상의 특징을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가시광선과 적외선에 해당되는 파장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원리가 되겠죠.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광선은요. 표면에서 구름 표면에서 반사되는 가시광선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광은 어떤 양을 재느냐? 반사되어 오는 가시광을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시광을 주로 하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니까 표면에서 반사되는 양을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시광은 언제 더 강해지냐면은 당연히 반사되는 정도가 강할수록 밝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사를 많이 할수록 당연히 감지를 더 많이 하겠죠, 위성에서. 그때 가시광선은 세기가 강한 거를 밝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언제 구름에서 반사되는 정도가 강하냐? 자, 쉽게 생각하면 많이 반사되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구름의 두께가 두꺼우면 더 밝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두꺼운 구름이 얇은 구름보다 더 밝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볼 것들은 수증기의 양이 많을수록 밝게 보여요. 그런데 수증기의 양은 어디가 더 많으냐?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곳이 높은 곳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증기의 양은 구름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다면 좀 지표면에서 가까운 고도가 낮은 쪽과 높은 쪽을 비교했을 때 고도가 조금 낮은 쪽에서 수증기 양이 좀 더 많으니까 그때 조금 더 밝게 보인다라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구름 입자의 크기나 물방울 이런 것들도 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분석을 할 때는 그렇게 활용되지 않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거는 얼마나 반사가 잘 되느냐를 따질 때 두께를 가지고 많이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수증기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인데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고도가 낮은 쪽이 수증기가 많고 고도가 높은 쪽이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할 때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 뭐냐면 야간에는 활용이 불가능해요. 왜? 이 가시광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된 거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없죠. 그래서 가시광선 촬영은 주간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밝기는 구름, 육지, 바다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해상도가 적외선보다 높아요. 그래서 구름의 형태라든가 그림자까지도 관측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시광선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사진은 지표면에서 방출된 적외선이 구름에 흡수돼서 재복사된 에너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다? 우리가 결국에는 위성 영상을 해석하는 거는 구름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직접적으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장이 적외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에 흡수되어 제복되는 에너지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에 대한 변수는 뭐냐? 구름의 온도입니다.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요. 세기가 좀 세다. 그런 경우를 오히려 어둡게 표현을 합니다. 원리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적외선과 가시광선은 조금 그 경향이 달라요. 가시광선은 그 세기가 세면 밝아지는데 적외선은 오히려 그 세기가 세질수록 좀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 입자의 온도가 낮을수록 밝게 표현된다는 건 뭐냐면 구름 입자의 온도가 낮다는 건 우리가 이전에 천문단원에서 배웠잖아요. 온도가 낮을수록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작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더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이게 더 어둡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특징이 주간과 야간을 당연히 항상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변수기 때문에 밝기 차이는 차가운 구름이 뜨거운 구름보다 밝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자체가 뜨거운 구름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것들을 감지하면요. 그게 더 어둡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경향 때문에 높이에 따른 변화는 상층운이 하층운보다 더 밝기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가시광선보다는 조금 더 해상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죠. 제가 여기다가 바탕에다가 너무나 많은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잘 보시면요. 왼쪽이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그림들인데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영역. 자, 밤이에요. 안 보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가시광선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같은 구름을 보더라도 해상도를 잘 보시면요. 이런 영역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지죠. 확실히 뭔가 해상도가 더 뚜렷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플러스 알파긴 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증기 영상 자체를 해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아서 넣었는데요. 적외선 영상 자료에서는 에너지가 많은 영역이 어둡게 표시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 왼쪽의 그림을 보면요. 왼쪽이 수증기가 적은 거고 오른쪽이 수증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많으면 지표면에서 오는 적외선 에너지 흡수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성으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더 적어져요. 수증기 영상이에요. 이게 적외선 영상이 아니라 수증기 영상을 체크한 겁니다. 근데 이 수증기 위성 영상이 적외선 파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수증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증기를 많이 흡수해버리니까 위성으로 전달된 에너지가 적다. 그래서 그 위성 사진이 밝다. 반대로 수증기의 양이 적으면 위성 사진은 어두워지겠죠? 많은 수증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증기 영상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게 수증기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어둡게 보이는 게 상대적으로 수증기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좀 너무 헷갈린다, 이 수증기 갖고 하는 게 또 헷갈린다라고 하면요.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목적으로 삼는 건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증기 영상까지 여러분 생각하면 헷갈릴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요. 위에 거 왼쪽 오른쪽이 같은 시점이고요. 밑에 거 왼쪽 오른쪽이 같은 시점입니다. 그럼 어디가 가시광선이냐, 어디가 적외선이냐 이걸 찾으면 되는데요. 바로 찾을 수 있죠. 어떤 거? 자, 요 영역이 어두워요. 즉 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왼쪽이 가시광, 오른쪽이 적외선이라는 거를 가장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상도를 보더라도요. 요 부분 보시면요. 굉장히 뚜렷하죠. 구름의 형태가. 여기는 약간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잘 찾아보면 어떤 경우에는 지표면에 그림자가 보이기도 해요. 구름에. 그리고 육지가 보통 가시광선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색으로 보통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적외선은요. 육지하고 바다가 모두 구분되지 않게 검은색으로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육지인데 검은색이고 바다도 검은색이죠. 근데 가시광은 육지가 회색이고 바다는 약간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가 말로 했던 것들을 조금 보시면 되는데 뭐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해무고요. 안개가 가득 쪄 있는 모습들을 우리나라 주변에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구름의 그림자가 보이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면 이게 저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 적설, 그러니까 눈이 내리고 있는 거, 기단의 변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뭐 구분하고는 것들을 고등학교 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참고로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시광선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기본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자,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구름의 종류를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날씨를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수준에서는 그 정도로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은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가시광선과 적외선이 모두 밝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밝은 경우가 있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밝은 경우는 총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해도 우리는 충분하다. 자, A라고 표시된 것들을 보면요. 가시광선 영상이 적외선 영상보다 밝습니다. 가시광선은 흰색인데 적외선은 약간 회색이죠. 그래서 더 밝아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얘가 하층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로 표시된 걸 보면요. 가시광선은 조금 흐려요. 회색에 가깝죠? 근데 적외선은 좀 밝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층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C라고 표시된 데는요. 가시광과 적외선이 모두 밝죠.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밝은 경우는 우리가 정란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적외선 영상은 온도가 낮은 곳, 즉 에너지가 적은데 그곳에서 흰색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곳은 고도로 치게 되면요. 상층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외선 영상은요. 상층에 구름이 있으면 흰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하층에 구름이 있으면요. 네, 흰색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면에 가시광은 어떠냐? 반사되는 가시광이 많을수록 흰색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구름의 두께가 두꺼우면 당연히 흰색이에요. 많이 반사되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름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다고 했을 때 고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층에 구름이 있으면요. 오히려 수증기입자는 하층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더 많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원리들을 적용을 해보면 자, 왜 A가 하층운이냐? 자, 가시광 영상이 더 밝잖아요. 왜? 수증기 입자가 많으니까 반사량이 커져서 밝은 거예요. 반면에 적외선 영상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층운이에요. 두 가지 만족하는 게 다 하층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는요, 왜 상층운이냐? 자, 가시광 영상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밝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영상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밝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 영상이 수증기 입자가 작으니까 반사량이 작아서 어두운 거죠. 그래서 적외선 영상이 더 밝은 거예요. 이게 상층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는 왜 정란운이냐면은 적외선 영상이 온도가 낮죠. 그러니까 밝아요. 근데 위성은 우주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께가 두꺼우면 상층에 해당되는 그 자료들이 더 잘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시광선이 두꺼우니까 밝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면 얘는 구름의 두께가 두꺼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란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란운이면요 당연히 강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뭐 하층운, 상층운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구분을 우리가 지구과학 원 개념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하층운일 때는 당연히 흐리긴 했죠. 구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상층운일 때는요. 구름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지표면에서 보면요. 맑게 보이거나 약간 흐린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가 잘 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란운이 생기면 당연히 상승기류가 큰 구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의 밝기 비교를 통해 누가 더 밝으냐, 둘 다 밝으냐를 통해서 가시광 영상이 더 밝으면 하층운, 적외선 영상이 더 밝으면 상층운, 둘 다 밝으면 정란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참고로 한번 보죠. 이게 온대저기압하고 열대저기압이 모두 있는 경우인데요. 자, 여기 지금 위쪽에 온대저기압이 있고요. 열대저기압이 무려 두 개가 다 같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멈춰진 사진으로 잠깐 보시면요. 가운데 영상에서 온대저기압의 위치를 찾아볼게요. 사실은 이제 온대저기압의 구름의 위치, 이게 지금 실제 자료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하고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한랭전선 뒤편이고 온난전선 앞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은 맑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구름이 생기는 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잘 맞지 않을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폐색이 됐죠. 폐색이 된 부분이 생기면 이 폐색 전선이 발달될 때는 컴마형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컴마형 이런 식의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가시광선에서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대저기압은 태풍의 눈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육안으로 말려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태풍이다라고 손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으로 잘 발달된 뭐 장마하고 그런 위성 영상인데요. 잠깐 참고로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것도 이제 똑같이 정지산 상태로 보면은 정체전선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정체전선이 있을 때 전선의 위치하고 구름의 위치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어떻게 썼었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바로 정체전선에 대해서 구름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북쪽으로 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왜 그렇죠? 자, 북쪽에서 살짝 남쪽으로 이동한다고 치면 찬 공기가 이동하는 셈이니까 한랭전선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랬죠. 근데 한랭전선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뒤편에 구름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동하면 뒤쪽에 구름이 생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경우는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셈이니까 네, 온난전선과 같은 효과가 나죠. 그럼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라도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정체전선에 대해서 구름은 상대적으로 더 고위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체전선이 있을 때 전선의 위치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구름 전체에서 가운데다가 전선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구름 라인에서 가장 아래쪽에다가 정체전선의 위치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뇌우가 발달하는 가시 영상인데 뭐 그냥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잠깐 보시면은 집중호우가 발달되고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빨간색 영역을 잠깐 보시면요. 정란운이 잘 발달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정란운이다라는 것들을 판단하려면 적외선 영상을 같이 봐야 되는데 참고로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위성 영상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딨냐, 전선이 어딨냐, 그 다음에 구름의 종류가 하층운, 상층운, 정란운 중에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층운, 하층운, 정란운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앞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고기압과 저기압은 어떻게 찾나요?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발달하니까 구름이 잘 생기고요. 고기압은 구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압은 구름이 잘 생겨져 있는 거기 중심을 찾으면 되고요. 고기압은 구름이 없는 지역, 그러니까 바다든 육지든 구름이 없게끔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선의 위치 아까 우리가 찾았었죠? 온대저기압에서 전선의 위치를 찾을 때는 컴마형 구름을 찾으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강수 예상 지역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이론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 일기예보를 한다고 하면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능한 스토리를 만든다면 그것들을 다 인정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왜냐면 실제로 일기예보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지상 일기도만 갖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층 일기도까지 모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질문처럼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디인지를 판단, 그 다음에 전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판단, 상층은 하층은 정란운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이런 건 판단, 거기에서 강수 예상 지역을 판단,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여기 있죠. 자, 왜? 구름이 없는 거, 가시가 적외선 모두 뻥 뚫려 있는 거 보시면 되죠. 여기 뻥 뚫려 있죠? 여기 뻥 뚫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구름이 없는 지역이에요. 왜냐면 가시광에서는 육지가 회색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기압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의 위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선은 이렇게 컵마형 구름이 있는 데에서 폐색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름의 종류를 찾아보면은 여기가 상층운이다. 왜? 적외선 영역에서 훨씬 더 밝았고요. 여기는 하층운이다. 자, 왜? 가시광 영역에서도 밝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정란운이다. 왜? 둘 다 밝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름의 종류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태풍이 있으면요, 당연히 비가 조금 많이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랭연선 뒤편에서 이쪽에서 비가 내린다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9월 28일까지 날씨였잖아요. 그러면 9월 29일을 예측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9월 28일 12시 현재 어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서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린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역이 지금 정확하게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한랭전선이 막 들어오고 있는 중간이죠. 그러니까 이동하게 되면은 한랭전선 뒤편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들어가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파란색은 예측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편서풍 지대니까 온대저기압에 의한 비의 구름은 우리나라를 통과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기 아래쪽에 있는 태풍은 이렇게 우리가 북서에서 북동으로 바뀌죠.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 태풍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파란색처럼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 어떻게 된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 태풍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일본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어디로 가요? 뭐 상륙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빨간색은 예를 들어서 일본 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중국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고기압이 있죠. 고기압. 고기압이 있으면 태풍은 고기압을 뚫고 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 가는 거는 조금 배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오던지 아니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꺾여서 일본 쪽으로 가든지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만 파란색으로 예측, 일본으로 가면 빨간색으로 예측. 여기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적합하게 예측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성 영상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시광과 적외선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구름의 종류, 상층운이냐 하층운이냐 정란운이냐를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온대저기압에서 전선의 위치를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의 중심을 찾고 뭐 태풍의 위치도 찾아볼 수 있고요. 강수 구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합리적으로 기상 예보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위성 영상 해석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지구가 원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